이런 금리 상승이 뭐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리 얘기 좀 네.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 금리가 막 지금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또 저번 달에 올렸는데 다음 달에 뭐 또 올린다 막 이러니까 지금 맞아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래서 예. 언론에서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8% 간다 예. 막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 예. 사실 지금 작년이나 뭐 예. 재작년에 뭐 대출 받고 신용대출 예. 받아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걱정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예.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과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 네. 과거치를 한번 제가 이제 저 사람이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잖아. 그럼 과거치를 한번 쭉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가 네. 통계를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떻고 우리 동생이 어떻고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걸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통계를 한번 보면은 금리 인사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언제 인상했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집값이 떨어졌는지 상승했는지 보면은 아주 신기하게 금리 인상기가 금리 인하기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과열될 때거든요. 네. 경기가 금리가 인상됐던 건 경기가 과열됐다는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금리하고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게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미국이야말로 막 팍팍팍팍 올리고 있는 그쵸. 와중인데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보다 이렇게 완만히 올렸다가 완만히 내리고 있는 보수적인데 미국은 금리를 굉장히 높였다가 괜히 이렇게 금리 갖고 이제 경제를 이제 그 컨트롤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보면은 과거에 미국도 금리 인상기에 보면은 집값이 오히려 올랐어요. 오르고 가장 그 옛날인 거 가장 최근을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집값이 이제 5월 달 거까지 발표됐거든요. 네. 5월 집값까지 해서 미국은 이제 평균이 아니라 보통 이제 중위값을 보통 해요. 중위값은 뭐냐면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나열로 쭉 했을 때 이제 50등이 위치하는 거 그게 이제 중위값이라 그러고 평균값은 다 이제 합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에서 약간 평균값을 평균치를 약간 선호하고 미국은 이제 메디안 값이라 가지고 중간값 또는 중앙값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선호하는데 중간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집값이 40만 달러가 넘었어요. 역대 처음이에요. 평균치도 물론 40만 달러 먹었고 40만 달러가 4월 달까지 안 됐거든요. 이번에 올해 5월이 이제 40만 달러가 미국 평균 집값이 40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인데도 집값이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5월에는 얼마였느냐? 그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 동안에 미국 집값은 15%가 올랐어요. 이 사이에 금리 인상기에도 15% 올랐어요. 금리 인상.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제 작년 5월하고 올해 5월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값이 15% 오른 동안에. 작년 5월에 30년 고정 모기지. 미국은 이제 변동 이자보다 고정 이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갚는 30년에는 고정 모기지 이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2% 정도 됐어요. 모기지 금리가. 작년에 3.2%. 작년 5월에. 지금은 올해 5월은 그게 5.5까지 올라갔어요. 5.5예요. 3.2에서 5.5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집값은 15% 올랐다니까요. 그 기간에.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높게 지금 받는 수준인 것 같은데도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니 그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를 막 허덕허덕 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더 비싸게 주고 사냐. 이건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금리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건가요? 미국은 이제 집을 약간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거든요. 미국은 이제 집을 샀다 팔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황금성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떨어지고 거래 비용에서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우리가 취득세 100달러밖에 안 하는데 취득세 거의 없어요. 취득세가 없고. 양도세도 뭐 이렇게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뭐가 높으냐면 뭐냐? 복비. 복비. 부동산 중개사비가 엄청 높고 6%. 0.6이 아니라 6%예요. 100만 달러 팔게 되면은 6만 달러 복비를 6만 달러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은 한 뭐 거의 8억 원 그러니까 취득세보다 훨씬 더 많이 중개비를 내는 6% 내는 거니까 16번만 집을 사고 팔게 되면은 복비는
자기가 손해봐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16번만 사고 팔게 되면 자기 재산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보통 이제 몇십 년 동안 갖고 있거든요.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환급성이 없으니까 네. 집을 딱 살 때는 내가 그 집에서 한 30년 정도 살 거다라는 아. 거기서만 이제 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한번 살게 되면은 아까 30년 동안 모기지를 해가지고 갚고요. 어차피 고정금리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낼 수 있겠다 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는구나. 그 사람들 이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그냥 자기가 실거주해서 네. 집을 산 거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해서 돈 번 사람도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제 네. 서로 경쟁이 돼서 주택 공급은 일정한데 미국도 네. 일정한데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높아진 거고요. 요게 그러면 계속 오를 거냐? 아니야 미국도 이제 집값 꺾어질 거예요. 언제 꺾어지냐면 7월달에 꺾어져요. 7월에요. 저 사람 뭐 점쟁이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7월달에 꺾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겠죠. 드디어 미국도 집값이 꺾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랬어요. 매년 6월이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네. 7월달에 꺾어집니다. 그다음에 매년 1월이 제일 싸고 2월달 다시 반등하고. 그건 계속 미국은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이클을 그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5월 이제 4월보다 5월이 더 비싼 이유가 바로 그거고 5월보다 6월이 비싼 이유가 그거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금리는 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은행에서 자기 돈은 없어.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안 사거나 네. 사거나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세로 살아야 네, 돼요. 월세로. 미국 전세가 전세가 월세 사야 없으니까. 돼. 월세는 더 많이 올랐어요. 요새. 아 월세가 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월세는 또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비싼 월세를 낼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집을 사가지고 모기지를 낼 건지 뭐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그 때문에 월세 수준이 뭐 우리나라 수준보다 훨씬 높잖아요. 엄청 어떤 높아요. 급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사기도 애매하고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만 차라리 대출 받아서 그냥 이번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선택인 거죠. 자기 선택인데 월세가 더 싼지 아니면 집을 네. 사가지고 그 모기지가 사는 게 더 나을지 모기지 이자 플러스 이제 재산세 네. 미국은 재산세가 비싸니까 재산세 플러스 모기지 이자하고 월세하고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그래도 싸 그러면은 월세를 사는 거고 그냥 집 사는 게 더 싸 그러면 집 사는 거고 그래서 월세도 오르고 이것도 올랐기 때문에 집이 없던 분들은 상당히 미국에서 요새 이제 좀 불편한 네. 이제 상황에 처해 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뭐 미국은 금리를 뭐 계속 올린다고 하고 뭐 집 사지 말라고 막 지금 뭐 연준 의장이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 이런 금리 상승이 뭐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야, 당신 뭐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자거든요. 네. 투자자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주식 네. 투자도 해요. 투자자하고 투자자가 아닌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뭐냐면 자기 돈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돈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을 잘못 읽었어? 그럼 손실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장을 잘 읽었어?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돈을 버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건 우리가 부동산 채널이지만 주식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저는 올해 들어와서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 거는 이제 아까 방송하기 전에 와가지고 지금 나는 수익률이 얼마 되나 했더니 올해 수익률이 저는 20%가 넘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네, 저는 주식 계좌에서는 수익률이 20% 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반년 지났잖아요. 반년 정도. 그러니까 요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연간 수익률이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투자금에 비해서 저는 그걸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네. 날짜별로 계산이 되게 돼서 네. 엑셀 딱 뜨면 그 날짜가 그냥 딱 뜨니까 내 거 이제 계좌 보고 계좌에 있는 잔고만 딱 놓으면은 내 수익률이 탁 나오게 저는 엑셀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갖다 뭐 매일매일 제가 그것만 쳐놓으면은 숫자만 쳐놓으면은 그거 자동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이거 방송 끝나면 제 거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뭐 계좌를 깔 필요는 없지만 네. 일단 그 중에서 제가 투자한 거 중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올라가면 완전 주식시장 박살나 이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들어가란 말이냐? 그것도 이제 위험하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잘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집값을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네.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쌀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사야 돼요. 오를 때는 당연히 쌀 때 사면 좋죠. 그렇죠. 뭐든지 투자든지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집이든 뭐 또는 금이든 뭐든지 투자를 상품은 뭐냐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수익을 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그것만 하면 돼요. 누가 모르냐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게 지금 장난치나 저 곰새끼가 나와가지고 장난치나 그거 아기곰에서 갑자기. 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잠깐만 까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이게 장난식으로 왜 표현하냐면은 그 중요한 제일 법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거 우리가 잠깐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사야 되는데 자 주식 얘기를 생각해 보죠. 다시 왜 싸게 팔까요? 사람들이 그 좋은 주식을 왜 싸게 팔까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반대로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장에서 막 공포가 쌓여.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금리 올라오면 막 주가 떨어진대, 박살난대, 뭐 앞으로 몇 년간 주시장 근처도 가지 말래라고 할 때 저는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요. 그때부터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슬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영할 때 어떻게 되냐면 6월 15일까지는요. 6월 15일까지는 저는 현금 부증을 꾸준히 늘려왔어요. 그다음에 6월 15일날 이제 그 보면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0.75 확 올렸잖아요. 그때부터는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높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 계속 주식 비중을 올릴 거냐? 아니에요. 그러다 저는 조금 있다가 또 그걸 일부를 처분하고 또 기회를 보고 그다음에 또 들어갔다가 처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배트를 짧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단기 투자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보면 시장을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봐야 되고요. 큰 욕심 내지 말고. 맞아요. 보통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못 버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그걸로 내가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내가 이건 50,000원대까지 내가 안 팔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주식은 별로 없어요. 10,000원 사가지고 그 주식은 보통 한 15,000원 갔다가 잘 가도 15,000원 갔다가 다시 꺾어져가지고 10,000원 떨어졌다가 15,000원 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표가를 나는 50,000원 될까지 안 팔아 그러면 10,000원 사가지고 끝까지 수익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10,000원 샀다가 15,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 좀 10,000원 사? 와우 기회. 또 사. 15,000원인데 또 팔아.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 또 10,000원까지 떨어져. 그럼 와우. 그리고 또 사요. 그러면 그 중간에 5,000원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10번이면 아까 10번이 아니라 8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사가지고 50,000원을 판 거 똑같은 효과잖아요. 가만히 그게 50,000원 될 때까지 맨날 기우제 그거 지내고 우리가 50,000원 되게 해주세요 하고 100일 정성 지르는 것보다 아까 8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000원에 사가지고 50,000원을 판 거 똑같은 효과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게 되냐?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맞추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산 게 하나 있거든요. 어저께 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저점 지금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 방송이 끊어지니까 그럼 내일 사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거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주식 컨설팅은 안 해요. 부동산은 컨설팅을 하는데 주식에서는 못 찍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시장 상을 보고 내일쯤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내일 시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만 더 있다가 해야지.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줬어요. 어떤 종목 좋습니다. 사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좀 보시고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같은 건 제가 절대 얘기를 못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저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졌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야 그래도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사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2020년 3월에 이제 잠깐만 부동산 채널에서 자꾸 주식 얘기해서 그러는데 2020년 3월에 종합주가 지수가 쭉쭉쭉쭉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440까지 빠졌어요.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때 돈 번 사람 누구냐면요. 1,500, 1,600, 1,700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는 거냐 어떤 증권사에서 1,100까지 빠진다 그랬어요. 종합주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봐라 이제 1,100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1,100 되면은 이제 사야지. 그리고 돈을 이만큼 준비한 거예요. 1,100대까지 이제 사면은 그런데 미안하게 1,440에서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한 주도 못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바보야. 뭐 나는 바보기 때문에 1,100까지 그런 거 모르고 나는 그냥 1,600, 1,700, 1,500 나 비싼지 알지만 나 살 거야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사모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게 이제 3,400까지 올라갔잖아요. 3,300 얼마? 그래서 3,400은 안 되고 또 3,300 얼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 수익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하락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전에 그분들이 막 얘기했던 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그분들 이제 현실 세계에서 방송 말고 현실 세계에서 만나시면 꼭 물어보세요. 돈 많이 버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서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거기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합주가지수 1000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한테 절대 돈을 벌게 해주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00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종합주가 1000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절대 안 왔죠. 강남 집값 앞으로 1억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죠. 그 기분들을 쓰는 사람은 좋죠. 아 그래? 강남 집값 1억이면 돼? 나 지금 은행에 2억 있는데 그럼 강남 집값 두 채 사야지. 강남 집값 두 채 사야지. 여러분한테 강남 집값 앞으로 1억까지 떨어질 거라 평생 1억이 아니라 집 자체가 1억까지 떨어진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무주택자는 기분 좋지만은 그거 기다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는 거 없죠.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해보고 내가 요 정도 이하에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가 왔을 때 사면은 집값 떨어지는 게 기회가 되지만은 그냥 그게 아니라 스포츠 그냥 보듯이 그냥 떨어지면 좋고 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는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저는 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 돈 갖고 경제를 전망하기도 하고 그게 나한테 이런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기회예요. 그럼 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주식이든 부동산이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이런 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국제금융 이럴 때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쉽게도 근데 이번에 그런 기회는 안 와요. 근데 그거는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막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 이제 불안을 조성하는 거고 사람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도 2019년 이때 보면은 2018년 이제 19년 넘어서 2018년에 9.13 대책 나오면서 2018년 12월부터 이제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9.13 대책이 먹힌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한 몇 개월간 한 8개월간 집값이 마이너스였었어요.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라도 집을 샀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집을 그거 맞아. 집 안 사길 잘했지. 이 정부에서 이게 강력한 대책을 내가지고 집값 떨어뜨린 거 말하고 그때 생각했으면 또 있는 집을 파는 사람 보면 악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시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다시 좀 그 금리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11월 정도, 올해 11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전 그다음에 멈출 거라고 이제 보고 근데 이렇게 특정하게 11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11월이 제 생일은 아니고 제 생일 11월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 미국은 이제 독특하게 이제 그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요. 하원 의원은 또 2년이고 상원 의원은 6년이고 막 이게 이제 미스매치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된 건 한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2년 된 다음에 이제 2년 딱 지난 다음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이번에 하원하고 이제 상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선거가 있는데 그게 선거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이 정권의 일종의 이제 그 중간 성적표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을 많이 이제 그 지지하는구나라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이 여태까지 정말 뻘짓했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이제 11월 선거가 중간 선거가 굉장히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재선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공화당으로 이제 다시 넘기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더 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 2년 선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표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 안 좋지 않나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40년 만에 이제 최대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제 8.6%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만큼 됐던 거는 지난 40년, 1980년대 초 이후에 이제 40년 만에 이제 최대치로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져요. 그러겠죠. 똑같은 돈 월급 생활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100 갖고 내가 이제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데 마트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100 갖고 옛날에는 카트를 가득 채웠어요. 근데 지금은
반밖에 못 채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배고프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가 이제 분노를 어디다 표출하냐면 이제 위정자들을 네. 선거에서 그걸 심판하고 그렇죠.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를 잡거나 물가를 잡는다는 쇼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은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라라고 한 거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올리는데 그럼 11월이 지나면은 왜 이제 아까 이제 금리 올리는 거 희지부지하게 되냐면 선거 끝났잖아요. 이미.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제 11월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선거는 2년 후에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을 번 거예요. 당장 지금 이제 그거 갖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경제를 챙겨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루에 밥 3끼밖에 안 먹습니다. 밥값이 2배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냐 하면은 저소득자 또는 연금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문제예요. 완전 타격이죠. 그렇죠. 근데 표는 그 연금생활자도 한 표고 일론 머스크도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많은 이 저소득층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고 최소한 물가를 잡는 신용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어디서 이제 타격을 받냐면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주식 엄청 박살났는데. 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은 누가 이제 타격을 받냐면은 중산층들이 타격을 받아요. 중산층들. 그러니까 셀러리맨들, 셀러리맨들 월급 생활자들이 타격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우리에 비해서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게 넓어요. 탄탄해요. 이게 베이스가 탄탄한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보면은 그냥 저 사람 뭐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다 또는 자기 뭐 이제 뭐 사실 보면 옵션 선택적이잖아요. 주식 투자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선택적인데 미국은 선택적이기보다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하는군요. 근데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제 간접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비밀은 바로 401k라는 거에 있습니다. 401k가 이제 그 법률 조항인데 그거에 따라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재형저축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거죠. 그때 옛날에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을 붓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거기다 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5만 원 이렇게 매치를 해준다고 이렇게 매치를 해줘요. 그러면 1년 붓게 되면 난 120만 원 붓고 회사에서 60만 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내 돈인 거예요. 수익률 50%. 그럼 수익률 50%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가입 안 하잖아. 그럼 회사에서 매치를 안 해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거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은행 이자는 플러스고 그거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냐면 그럼 은행에서 이제 은행 이자를 당해 줄 거고 정부에서는 그 은행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면제를 줘요. 그게 바로 이제 옛날에 재형저축이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401k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만 401k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게 되면은 회사에서 매치를 해줘요. 안 들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매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드는 거예요. 안 들면 바보.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이제 미국 이제 회사 다니니까 거기서 애들한테 너희들 무조건 들어. 무조건 들고 회사에서 허용한 또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로 들어. 최대치로 들어. 무조건 들어. 왜? 회사에서 매치를 해주는 거니까 기본적인 수익률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래서 그럼 이제 401k를 개인들이 이렇게 막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이제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중에서 특정 주식, 나 테슬라 사주세요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펀드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해요. 이게 투자 자금이 들어갔다 빠는 게 아니라 매월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뭐 저축을 계속 사람들이 저축이니까. 월급을 계속 받는 한 미국은 퇴직금이 없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연금처럼 그냥 계속 그냥 넣어서 개인연금하고 비슷한 거죠. 일종의 개인연금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갖고 나중에 이제 퇴직 후에 적어놓은 거니까 계속 붙는 거예요. 붙는 그 돈이 바로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사람들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자기 은퇴 자산이 바뀌네. 자산이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도 이제 뭐 네. 테슬라로 바꾸고 네. 뭐 그래가지고 소비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물가 수준이 좀 그래도 올라간 건데 네. 주가가 폭락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내 자산이 20만 달러인지 알았더니만 네. 15만 달러밖에 안 돼요. 조금 같은 10만 달러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또 심판해야죠. 그다음에 정부는 심판해야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이제 이 정부는 딜레마인 거예요. 금리를 너무 낮추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올라가지고 저소득층이 난리. 분노하고. 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주식이 아까 이제 주식이 폭락하고. 폭락해가지고 중산층이 분노하고 네. 그 밸런스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우선순위가 11월까지는 정치적인 이슈가 네. 경제적인 이슈를 더 덮는 거고 11월이 넘으면 경제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를 덮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 연사는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게 이게 네. 정확하게 매칭되는 그런 아니죠. 대응은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그러니까 뭐 금리 올린다고 뭐 기름값이 떨어지는 맞아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네. 끝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한테 원유 싸게 파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휘발유값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보여줘야 뭔가는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11월 이후에는 굳이 안 올려도 되면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11월 이후에는 일부러 그다음에 올릴 이제 필요는 중산층 저걸 잡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 사실 뭐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계속 보면서 그렇죠. 따라갑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스탠스인데 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 국가고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운명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세상을 망하게 그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 뭐 금융 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거 했을 때 이제 주식 투자한 사람들 망해봐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자기네들의 주요 지지층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거고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저소득층 그나마 주식 투자도 못하는 저소득층을 갖다가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산층을 이제 저걸 할 건지 살릴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선택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변동금리로 막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좀 힘든데 사실 그게 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반기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좀 뭐 한번 상황을 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살려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이 뭐 사야 되는 시기인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주식 예를 들었는데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나는 이제 1100 되면은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해야지라고 한 사람은 아까 2020년 3월에 한 주도 못 샀죠. 네. 내가 주가가 떨어지네. 그러면 나는 요번에 이 기회를 한번 살려봐야겠네라고 하는 사람은 1700에도 샀고요. 네. 1700 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1600 샀는데 차차차차. 나 정말 너무 쉽게 들어갔구나. 그 1600에 또 어떤 사람이 샀어. 1500 떨어졌어. 차차차차. 이게 물타기가 정말 지옥을 가는 게 척경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이게 막 3400까지 돈을 벌었는데 나는 1100까지 떨어질 때까지 안 살 거라는 사람은 10원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똑같거든요. 네. 싸게 사야 돼. 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돈 법니다. 네.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살려면 가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싸게 살려면 가서 물건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좋은 물건 한번 사주세요라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공부를 하고 그 어떤 물건이 정말 싼 건지 비싼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공부하고 내가 이 가격 이해하면은 사겠다. 또는 이걸 하려면 내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주식 투자해요라고 하면 얼굴 따고 맞습니다. 따기 맞습니다. 집을 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집 사세요. 그러면 모두 사기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진짜 자기가 집을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 또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락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자기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있을 때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는 그런 거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매물 나옵니까? 모르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요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팔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주식은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집은 나 그거 팔게 되면 나는 세입자인데
근데 세입자인데 아까 얘기한 전세값 오르고 월세는 더 오른다고 그러면 나 어디 갈 건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거 판단 2년 후엔 또 전세값 또 오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집 사지. 부동산 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떨어지는 걸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어서 집을 가진 사람도 보수적이어서 지금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을 판 사람도 이거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매물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말 금매가 나오면 잡으라는 거죠. 그거 안 잡으면 언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게 상승이 명확할 때는 더 안 팔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죠. 그때 되면 다 뭐 1층, 뭐 동향, 막 낡은 거 막 이런 거 정도만 또 비싸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반대로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뭔가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 그럴 때가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러 다닐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사실 좀 이렇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 반포, 막 용산 이런 데들은 뭐 몇 억씩 올라가고 엊그제인가 갤러리아 폴레가 몇 년 만에 거래가 됐는데 40억이 올랐더라고요 한 번에. 지난 실거래가가 40억인데 이번에 80억이 찍혔어요.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거래가 없어서 막 팍팍 찍히고 막 그러는데 또 반대로 뭐 지금 뭐 다 빠졌어요. 뭐 GTX 뭐 호재 있었던 데도 뭐 몇 억씩 빠졌어요 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뭐 어떤 뭐 급매물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죠. 뭐 호가가 막 찍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주식은 이제 단일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것도 있고 이제 보통주도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균일하죠. 그렇죠. 뭐 똑같은 거죠. 내가 한 주 갖고 있고 저는 한 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라는 거는 이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게 강해가지고 내가 1층을 갖고 있는 거하고 로얄층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남향 갖고 있는 거하고 서양 갖고 있는 거 다른 거고 그다음에 내가 수리가 잘 된 집하고 수리가 안 된 집 갖고 있는 건 다른 거고 똑같은 그 층에 있다 하더라도 라인에 따라서 1호 라인은 저쪽에 건물 사이에서 뻥 들어가지고 조망이 있는데 2호 라인은 앞에 건물이 꽉 막힐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일물 일가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다 집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대1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그거 갖다가 기사를 뭐 특집 기사를 한번 냅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그런 단지만 쫙 찾는 거죠. 쭉 찾아가지고 보면은 로얄층 이제 한 3달 전에 로얄층 거래한 거하고 요번에 1층 거래한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로얄층 거래한 거하고 요번에 이제 로얄층이 거래됐으면 참 좋죠. 1대1로 비교하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가 뜨면 되는 거고요. 특히 요즘은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샘플링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쓰고 싶으면은 몇 달 전에 있는 1층하고 요번에 로얄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층을 비교한다고 뭐 7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수리가 안 되고 이건 수리가 잘 된 걸로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집을 갖다가 그게 뭐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월세가 낀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이 집 상태에 따라서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집값이 실거래가고 왔다 갔다 그걸 다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KB국민은행이라던가 이제 부동산원이라던가 뭐 또 이제 부동산 114 이제 이런 데서 통계 나오는 걸 갖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어떤 사람들은 폄하하고 그 호가 위주 아닙니까? 뭐 중개사들이 말하는 가격 아니냐? 뭐 가격 아닙니까? 그래도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는 거짓말도 일관성 있으면은 통계로도 이제 가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뻥을 친다 하더라도 10% 정도 뻥을 친다 그러면 그걸 잘 감안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쭉 가보면. 그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세를 보는 거니까 추세로 보면 지금 올라가네 떨어지네. 그 이제 통계를 인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서 보면은 어디가 얼마 올랐다가 얼마 됐는데 그거는 보면은 상당히 조작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금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매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면 집을 팔 이유는 사실 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는 굉장히 특혜를 주거든요. 세금을 이제 12억 이하, 양도가가 12억 이하면은 비과세. 이제 세금을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돼요. 그럼 세금이 막 몇 억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12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원도 세금을 안 내는데 이게 2주택인 상태에서 팔게 되면 막 몇억 원 세금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싸게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물들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팔려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제가 아까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려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려고 그랬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때문에. 따져보면은요.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더 오르죠. 갖고 있으면 더 오르는데 이제 돈까지 떨어진 만큼 오르는데 하지만 세금까지 감안하면은 그게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황마다.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팔지 않은 게 좋은데 자기가 따져봐가지고 세금적으로 이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에서 얼마에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세금까지 내가지고 내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게 아니라 세금은 두 번째 생각하고 내가 시대 차익 생각한 거 그거 아니에요. 시대 차익 하더라도 세금이 중과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쉽게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쉽게 다주택자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1주택자 또는 많이 갖고 있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시고 나중에 정말 돈이 흘러 넘쳐가지고 나 더 이상 돈이 막 여기도 흘러 넘치고 여기도 흘러 넘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다주택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금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내가 어떤 기간 뭐 7월 말이면 7월 말까지 팔게 되면은 세금이 제로야. 근데 그때 하루에도 넘기면 세금이 막 3억 내야 돼. 그럼 이 사람 당연히 1억 깎아서도 팔리죠. 그렇죠. 그런 매물 잡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매물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걸 갖다 얘기해 주겠어요? 또 설사가 와가지고 이거 싼 거 있는 데라고 하게 되면 이거 웬 사기꾼이 넣어서 약을 파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없어요? 그거 안 사지 마세요. 근데 그거 있어? 그럼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정책이 또 바뀌고 하면서도 세금 같은 것들 뭐 또 면제해주고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또 불안한 분도 있고 뭐 겸사겸사 이번에 정리해야지라는 뭐 급매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매물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잡아야 나와요. 된다. 그래서 나온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찾아보셔가지고 어느 동네 어디 가면 알아요? 저 모르죠. 제가 뭐 중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거기서 오래 사셨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다가 뭐 거주 뭐 양도세 면제 다 받았는데 할머니가 위독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혜택이.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4일 안에 잔금 치세요. 뭐 이런 것들. 맞아요. 할머니 지금 중환자실 가셔가지고 4일 안에 쳐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